안녕하세요, 황교영입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10월 셋째 주 서대문 이모저모의 주민 서대문 시작합니다. 귀한 가을 날들 잘 만끽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는 홍제천 폭포 앞에서 서대문 노동인권문화제 야외 콘서트, 야외 토크 콘서트 사회를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폭포 소리도 좋고 주민들과 함께 웃으니 참 즐거웠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멀리 나들이 갈 시간 없다. 너무 한탄만 하지 마시고 지금 선 자리에서 돋보는 가을 하늘 한번 올려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차승현 서대문 노동시민 네트워크 상임대표님, 황호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제작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차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호안입니다. 차 대표님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늘 묻는 질문이긴 한데요. 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행복한 사람 차승현이었습니다. 쉼이 있는 삶. 아니 이게 날씨가 추워지는데 책 저술 작업은 잘 되시는지가. 다음 주에 뭐 끝내야 할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작. 책이 나와야 되는 거면 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쉬고 살아야지 사람이 또 잘 쉬려고 일도 하는 건데. 황 PD님 뭐 방송 자원활동과 3기 교육이 시작됐다면서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개국은 6월달, 정식 개국은 6월인데 이제 시범 방송은 4월달부터 이렇게 했어요. 저희도 4월달부터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원활동가들이 6개월 정도는 최소한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6개월을 채우시고 이제 뭐 개인적인 일이나 뭐 이런 등등등에 따라서 이제 중간에 또 피치 못하게 관두심,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방송이 좀 빠진 게 있는데 그 방송들을 채워 넣어서 한 10개에서 11개 정도의 방송을 새로 해주실 분들을 모집을 했고요. 지금 교육 중입니다. 지금. 네, 뭐 좀 주민서대문을 뛰어넘을 그런 인재가 보이나요? 주민서대문 뛰어넘는 건 너무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내용적으로 사실은 좀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역 사안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뭐 음악 방송이나 뭐 약간 이런 소프트한 조금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랑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 뭐 다양한 방송 있으면 참 좋죠. 저희 유튜브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가 990명. 그 사이에? 네, 예.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드디어 이제 카운트다운 10 들어왔는데 우리 좀 자원활동가 신규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한 명씩 더 데려오시면 1000명 그러니까.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도 좀 해주시고 또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1000명 이벤트 하기로 했던 거 1000명 이벤트 한다고 해도 계속 1000명을 못 넘겨서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예. 1000명 하면 저희가 뭐 선물도 드리고 나름의 이벤트를 꼭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엔 책도 나왔잖아요. 그런 책 나온 거 그 얘기해 주셔야죠. 네, 마침 오늘 시중에 풀렸는데요. 제가 또 부끄럽지만 책을 또 세 번째 책을 썼습니다. 예, 1000명 구독하시는 분들 예. 한 5분 정도 네, 책 좀 쏘시고 그러세요. 책을 제가 쏘라고요? 네. 그거 뭐 물론 가능하죠. 아니 방송국에서 사서 쏴줘야지. 그건 이제 방송국에서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그분들한테 방송국에서 제 책을 5권 사주면 그 이상을 제가 후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우리 뒤에서 나중에 따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물고 물리는 관계. 네, 아무튼 제 책뿐만 아니라 책 제목이나 정확하게 좀 말씀해 저 주세요. 책은 성공한 민주화, 실패한 민주주의, 86 포퓰리즘 넘어서기라는 정치서인데요. 정치서 너무 딱딱하지 않고 제가 재밌게 재치 있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라도 읽어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되게 쉽게 말하면 민지 세대가 보는 86 세대들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 그렇죠. 이제 소위 586이라고. MZ 세대요? 민지 세대, MZ 세대. MZ 세대? 네. 약간 이게 좀 괜히 전 재지은 것도 없는데 무한한데 구분으로 하면은 저나 저보다 한 1, 2년 위에까지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80년대 초반생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니까. 그렇죠. Z 세대는 아니고 밀레니얼 세대라고들. 그 두 개 합쳐서 밀레니얼 Z 세대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괜히 약간 누가 저도 M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니 저는 IMF 세대. 네, 제가 이제 84년생이니까 저까지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약간 근데 괜히 내가 MZ라고 주장하면은 내가 그렇게 구분한 것도 아닌데 죄지은 거. 약간 부끄러워지는. 네, 약간 왠지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좀 오늘 당장 하는 거 아니고 좀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댓글로 해서 좀 써주신 분들 책을 보내드리든지 이런 거는 한번 제가 우리 진행자신데 우리가 그 정도의 예운 좀 보여드릴 것 다음 같아서. 광고
다음 방송 때 여기다 좀 이렇게 책도 세우고. 좀 넣고 그치. 예, 그렇게 해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부럽습니다. 저희 또 방송국에서 아마 또 관련 행사를 만들지도 몰라요. 책이 인기가 많으면 뭐 북토크나 할 수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데. 아니 저번에도 한번 북토크 했었어요. 네네. 네네네. 뭐 이제 봐서 뭐 책의 좀 판매량을 봐서 또 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런 공식적인 자리건 혹은 뭐 아니면 뭐 책 읽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한번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저 불러주시면 언제든 뵐 수 있으니까요. 뭐 그게 또 이웃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한번 책도 많이 읽어주십시오. 그럼 뭐 본격적으로 지난 한 주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모처럼 좀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서대문역 교차로에서 염천교 교차로, 서울역 앞에 있는 염천교 교차로까지의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개통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통일로 따라서 3호선 라인 따라서 쭉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데 이게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끊겨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 있던 버스가 그 갓길 쪽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거기가 많이 교차로 혼잡해서 좀 교통 정체가 심한데요. 그 교통 정체가 좀 해소될 걸 기대한다고 하고요. 이번 달부터 공사가 시작이 들어가서 이달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곧 공사가 시작할 것 같아요. 12월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요. 조금 뭐 버스 이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여기만 버스 전용차로 안 했을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그 부분만 왜 안 했을까?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서울역이나 아니 저 시청에서 이렇게 버스 701 같은 거 타고 이렇게 돌아오다 보면은 거기서 내리고 나서는 중앙차로 가기 위해서 막 엄청 달려요. 중앙으로요. 막. 맞아요. 거기 또 한 번 막히면 엄청 막히는 그러니까. 데라서 저도 지난번에 한번 비 오는 날 버스 탔다가 거기서 한 진짜 걸어도 20분이 안 걸리는 거리인데 한 20분 이상 버스 안에서 그냥 이제 거기가 버스 전용 차로가 꼭 돼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 이제 서대문 쪽으로 오는 버스 타는 게 되게 애매해요. 그죠? 예. 그걸 타려면 영천시장 앞까지 걸어가야지 되는. 근데 아마 이제 전용차로 되면은 바로 그 로타리에 좀 하나 생기지 않을까. 그러겠죠. 7021이나 7019 타려면 이제 가 쪽으로 가야 되긴 하는데 다른 다른 가 쪽에 있는 것도 다시 다 땡겨 오겠다는 거 아닐까요? 중앙차로 그렇겠죠. 그러겠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저기 이제 광화문 쪽에서 와가지고 우회전해서 서대문 홍제역 쪽으로 가는 버스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타려면은 영천시장까지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5호선 타고 이제 홍제역이나 뭐 다른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서대문역에 내려서도 버스 타기가 좀 매우 불편했었죠. 이게 이제 중앙차로를 해도 제가 말씀드렸던 광화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쓸 데가 없으니까 사실 역시 영천시장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뭐 701이나 7019 같은 경우는 서울역에서 오는. 네, 이제 남대문 돌아서 오는 네. 걔들은 이제 아마 중앙차로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네요. 뭐 그때 뭐 제 기억으로는 이게 서울역 환승센터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도 노선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그 중앙에 그 약간 지하로 들어갔다 나오는 네, 뭐 아무튼 뭐 그런 있잖아요. 이슈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뭐 해결했겠죠. 그래서 염천교까지밖에 또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해결해서 중앙차로 해준다고 하니 좀 많이 편리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이것도 약간 반갑다고 해야 될까요? 세브란스 병원 소식인데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 간호사를 대상으로 주 4일제를 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그냥 무조건 주 4일제를 하는 건 아니고 임금을 10% 삭감하는 대신 주 4일 근무하는 거를 시범 사업을 해서 총 60명, 그래서 30명씩 6개월 해서 1년 동안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년이 지나서 좀 결과가 나왔는데요. 매우 만족도가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는 뭐 그 전에는 사업 시행 중 17.4%가 이직이나 퇴직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게 시행 이후에는 10%까지 떨어졌고요. 이게 오히려 또 주사일제 참여하지 않은 간호사들도 전체적으로 좀 이직 퇴직 의향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 실제로 같은 해당 기간 올해 상반기에는 세브란스에서 퇴직한 간호사가 없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1과 3의 균형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10점 만점에 3.7점에서 이거를 시행한 뒤 6.2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 병원도 이제 의료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졌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뭐 약간 일종의 노사 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실험을 했던 건데 그러더니 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고 뭐 사측에서도 좀 만족스러울 만한 결과가 뭐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나왔다. 그래서 이게 약간 세브란스 병원의 실험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까 기대를 모으게 하는 내용이네요.
우선 이제 세브란스 자체도 그 이제 몇 명만 대상으로 이제 한 거다 보니까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할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고 퇴사율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우리 사회에 주는 이제 시사점이 큰 것 같고요. 이게 보면은 관점도 제가 이제 이분들도 만족도가 높아진 동시에 이 60명이 해당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퇴직률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사실 일하는데 서로 짜증 부리면 그렇죠. 서로 스트레스가 같이 올라가는데 어디선가 누군가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서 웃으면 전체 스트레스 지수가 같이 낮아지는 약간 이런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들어서 좀 더 많이 쉬고 오신 분들이 좀 더 생기 있게 그렇죠. 네, 예. 일을 그러니까 하시다 그분들이 보니까. 약간 스트레스를 조금 다 받아주는 뭐 약간 이런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를 계속 했었던 사람들도 스트레스 지수가 좀 낮아지는 뭐 그런 효과를 낸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굉장히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사업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그렇죠? 1차적인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세브란스 이제 노사가 좀 협의를 해서 이거를 좀 장기적인 어떤 뭐 완전 전면 시행 못 하더라도 좀 장기적인 근무 형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하려고 하니까 좀 실험도 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대문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사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게 병원을 사업장이라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노동 현장인데, 사업장이죠. 노동자들이 있으니까. 네. 예, 예. 한데 이제 이런 곳에서부터 좀 이제 실험적으로 이런 걸 해주시고 성과가 나오고 이게 우리 사회에 좀 시도를 해볼 만하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은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고 점점 더 뭐 AI 키오스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책에서도 나오고 뭐 요즘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그 로봇이 차지하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이 시간을 노동하는 시간을 줄여서 사람을 안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줄어든 만큼 만족도도 높아지고 사실상 그분들의 이제 소비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수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160시간 뭐 일해라 뭐 이런 거 말고 좀 더 우리가 생기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고민할 시기인 것 같아요. 뭐 또 누군가를 또 얘기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제 주 5일이 이제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됐을 때 저는 가끔 종종 무슨 생각을 하면 이제 그 나이가 됐으니까 80년대에 왜 40대 남성들이 사망률이 1위였는지를 약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드라마 응답하라 1988 같은 거 보면 토요일까지 일을 하잖아요. 직장인들이 와 저렇게 일을 하면은 찐이 빠지죠, 찐이. 당연히 오래 못 살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제 뭐 약간 지금 뭐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는 뭐 근무 시간을 늘리겠다, 약간 이게 약간 기조처럼 돼 있는 건데 그게 맞나 지금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약간 오히려 시대에 좀 맞는 거는 지금처럼 임금을 좀 줄이더라도 뭐 4일 뭐 일자리 쉐어 뭐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제 편견, 선입견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888이 있잖아요.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자고 이래서 하루 24시간이 완성되는 구조인데 사실 우리의 삶은 8시간 자지도 못하고 그렇지. 네, 출퇴근에 거의 2시간 내지 3시간이 소요되고 직장에서도 뭐 야근이거나 잔업을 안 하더라도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은 매여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9시간과 3시간과 그러면 12시간을 이미 여기서 뺏기고 또 자는 것 하고 나면은 실제 본인들이 쉬는 시간이 없죠. 집에 들어가도 또 일할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스웨덴 전문가로서 스웨덴도 좀 노동 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짧죠. 거기는 갔을 때 7월 한 달 내내 쉬고 계신 것도 충격이었고. 맞아요. 그랬었죠. 네. 예. 그다음에 8시에 출근해서 4시 되니까 업무가 끝나더라고요. 우리는 9시에 출근해서 6시가 근무가 끝나는 보통 스케줄이죠. 아니면 이제 요즘 10시 출근하거나 또 뭐 이렇게 하는. 그렇죠. 우리는 해떠 있으면 일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강박이 네. 있어서. 근데 거기 해가 너무 빨리 뜨니까 8시에 일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중요한 거는 8시부터 4시간이라는 거, 4시까지란 거는 직장에서 8시간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는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9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점심시간을 우리 근로시간에 포함해서 8시간으로 하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7시간으로 좀 줄이던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지점 같아요. 그렇죠. 뭐 나중에 먼 미래, 멀지 않은 미래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 4일 실험이 전국적인 주 4일제 도입의 어떤
시작이 되었다. 그런 그러니까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일정하게 저는 이제 아까 이렇게 막 상상을 해봤는데 10% 임금이 한 10% 삭감되는데 주 4일이라. 그래서 이제 임금 10% 삭감이 뭐 일정하게 약간 생활 임금 수준으로는 받을 수 있을 정도인데 주 4일이다.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한번 진짜로. 예.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봐야겠지만 이제 주 4일 중에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인지 9시간인지 뭐 이런 건 좀 봐야겠죠. 그렇죠. 뭐 또 그만큼 또 충분한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또 주 4일제를 할 수 있는데 또 근무 시간 줄이면은 부족한 임금을 또 다른 투잡으로 해야 되는 노동자들도 있어서 참 문제가 간순하진 않죠. 그렇죠. 좋아하지 않을까요? 주 4일하고 나머지 사흘은 유튜버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면. 근데 이것도 겸업 금지 뭐 이런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그것도 조심해야 될 그렇죠. 부분이고. 예, 이번에 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자원활동가는 겸업금지에 걸리지 않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또 여가를 선용하시는 것도 그건 있을 수 있어요. 뭐 비용을 받지 않으니까 경업금지 안 걸릴 수 있지만 여기에서 들어간 시간이 정기적으로 했을 때 그 원래 직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럴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가요? 영리활동이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또 농담으로 던진 걸 이렇게 또 진지하게 아니 이게 그 과학 유튜버인가 이게 네, 이상한 맞아요. 돈을 벌었잖아요. 아니, 네. 돈을 번 거기도 하지만 이분이 새벽에 이걸 찍으셨대요. 아.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감사해서 그 부분도 지적됐더라고요. 그것도 영리 활동이니까 그게 뭐 그러니까. 감사시죠. 아무튼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네. 네, 다음 소식은 또 노동 관련 소식인데 이번에는 매우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난 6월 말에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승강기를 수리하던 20대 남성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저희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뭐 해당 지사장에 대해서 해당 지사장과 또 직원 담당 직원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업무상 과실치사에 무혐의를 했다는 거는 이제 뭐 업무상 과실이랄 게 없다. 뭐 그렇게 뜻이겠죠. 그래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그때 2인 1조가 아니라 왜 혼자 근무했냐 문제였는데 뭐 피해자 동료를 추가로 현장에 보냈다. 근데 왜 거기서 혼자 일하고 있었는지는 뭐 정확히 저희가 사실을 확인 못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뭐 추가로 직원을 파견했고 헬멧 등 안전 장비 역시 지급이 됐다라고 설명을 해서요. 그래서 이제 과실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좀 결정을 경찰이 했고요. 서대문 경찰서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제 고용노동부가 또 수사를 따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고용노동부의 그런 노동관계법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무혐의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별개로 뭐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경찰에서 이제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면은 고용노동부에서도 뭐 이게 뭐 업체의 잘못을 묻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신호를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배달 장비를 다 주고 배달 노동자들한테 우리는 안전교육 다 시켰다. 근데 이제 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뭐 이제 이런 것과 저는 비슷한 구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빨리 그리고 그걸 빨리 배달할수록 그분들한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수익이 되기 때문에 뭐 안전장구 있고 안전교육 했어도 사고 다반사로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회사의 소위 말하는 그 노동 환경, 문화 이게 어떻게 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교육도 하고 사람도 보냈다고 하지만 빨리빨리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그 자기 짝꿍을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얼른 수리하려고 하다가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엘리베이터를 이제 고층까지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고장 났으니 답답하다고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걸 처리하려고 하는 뭐 이런 전반적인 문화들이 이렇게 만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너무 그냥 무혐의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면. 그렇죠. 또 이제 하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게 승강기 유지 관리 및 점검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서 2명 이상의 직원이 함께 근무해야 한다. 이 규정이 있는데 업체 측은 숨진 직원이 하던 게 점검이 아니라 단순 수리 작업이었다라고 해서 이 2명 이상이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뭐 점검은 2명이 해야 되는데 수리는 1명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하네 말이. 그렇죠. 그렇죠. 뭐
구체적인 업무가 어떤 것이었는지 저희가 뭐 알기는 어렵지만 조금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명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특히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데 대부분 다 2인 1조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저기 지하철 끼임 사고도 그렇고 이게 엘리베이터 이 사건도 뭐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좀 자주 들리는 소식인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정말 2인 1조 필요하니까 2인 1조를 좀 설정했을 건데 좀 잘 지킬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했다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좀 더 뭐 회사나 이런 데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렇죠. 이게 참 규정이라는 것이 이 글을 몇 개 이렇게 줄 몇 개 적어놓고 이거 다 시켰다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업무 분위기가 이 속도를 너무 강요하진 않았나. 이 사람이 제 시간 내에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뭐 충분한 휴게 시간을 가지면서 분량이었는데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이 된 것 같아서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조금 더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특히 이제 청년 노동자들이 그 뭐 회사나 아니면 상사가 빨리빨리 처리해라. 뭐 상사나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기 쉬운데 그럴 때 나는 못한다. 이거는 규정에 맞지 않고 이건 내가 위험해서 못한다라고 노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작업 중지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노동자에게 이제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이런 게 법에 만들어지더라도 쉽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게 권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정착돼야 된다 생각돼요. 그러니까 노동 관련된 고용노동부나 노동법과 관련된 등등등에 있어서 조금 이제 이게 한국 문화가 이게 노동법도 약간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데 제일 웃겼던 판결 대법원 판례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지하철 노조에서 준법 투쟁을 했는데 불법이라고 한 거. 이게 아침에 원래대로라면은 이게 지하철은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몇 분 한 대씩 이렇게 몇 분에 이렇게 가야 된다. 서서는 몇 초가 열려 있고 뭐 이거 해야 된다라는 게 매뉴얼이고 사실 그게 법을 제대로 지키는 건데 출근 시간에 그대로 했다고 불법이다라고 판결이 나왔었던 거. 이거는 사실 노동법과 관련해서 조금 교수나 이런 사람들도 되게 창피한 뭐랄까 판결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문화 우리가 좀 매뉴얼이나 준법을 하라고 있는 매뉴얼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야 그거는 뭐 그냥 해도 돼 뭐 그냥 사실 지금 바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정리해야 돼 약간 이런 문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심지어 이게 이제 잡아먹은 거죠 사실은 준법 투쟁을 하니까 불법이 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좀 약간 이런 거여서 전반적으로 좀 이게 좀 같은 소리 똑같이 하는 겁니다만 좀 고민이 정말 필요한 거 아닌가. 이게 노동 강도가 이제 세지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하더라도 강도가 세고 이거를 준법으로 해도 강도가 센 건데 이걸 또 이제 준법으로 했다고 이게 불법이다 하고 하는 건 정말 좀 아이러니죠. 그렇죠. 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노동 교육의 문제도 있고 노조 조직률도 좀 더 높았으면 이런 거를 그 청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참 만시지탄. 이지만 근데 뭐 수사라도 좀 그 뭐 다 만시지탄이고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결과라도 잘 나와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나오면은 그 사람이 부주의해서 돌아가신 분이 부주의하고 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라는 결론이 혹여 나올까봐 최종적으로 안타까워. 이렇게 20대들 죽고 이렇게 사망하고 막 사고로 죽고 이러고 있는데 아기들이 안 낳는다고 아기들이 없다고 한쪽에서는 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 아이들이 좀 더 이제 그 미래 세대들이 좀 늘어나고 출산율이나 출생률이 막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고 등등등 하다면 정말 이런 젊은 사람들 귀한 줄 아는 그런 사회 좀 문화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네. 다음 소식은 뭐 정치 총선 소식인데요. 인요한 교수 연세대 세브란스의 교수님이시죠. 인요한 교수가 뭐 국민의힘 서대문가 당협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라는 서울경제의 보도가 10월 13일 날 나왔습니다. 뭐 인요한 교수가 뭐 그렇게 가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성 기사가 있다라고 저희가 한두 달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조금 구체적이긴 하지만 약간 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한 보도라서 약간 카더라성 기사. 뭐 본인이 직접 본인이나 당에서 공식적으로 뭐 서대문구 당협위원장을 한다, 혹은 출마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아니어서 여전히 약간 좀 카더라성 기사기는 한데 뭐 얘기가 계속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이 서울경제 보도를 따르면 여권에서 국민의힘이 인교서 논의 끝에 조만간 입당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하고 인교수가 최근에 7일에 신촌 지역 행사 개회식에 참석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행사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또 지역 행사에 하는데 뭐 대민 접촉을 늘렸다라고 7일이면 축제였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 신촌에 축제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뭐 외국 대학생 뭐 축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축제가 있었습니다. 신촌에서. 신촌 상권 살리기 네, 차원에서도 축제가 축제가 있었죠. 있었고. 네. 네, 아마 거기이신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근데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제 본인이 공개적으로 아니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뭐 전혀 아니땐 굴뚝은 아니다라고 흔히들 이제 평가하는데 뭐 이게 뭐 10월 13일 아침에 나온 거긴 한데 녹음 시점까지는 아직 뭐 기다 아니다 말씀 없으신 거 봐서는 아예 뭐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그래서 이제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은 요 정도 이렇게 위치에 되시는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을 보통 정치에 입문하게 할 때 지역구를 안 보내지 않아요? 보통은? 아 근데 사실은 지역구 보내준 게 제일 좋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비례로 갔을 때 안정적일 수는 있는데 네. 거의 그냥 그 단발성으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분위기에서 지역구를 가는 게 과연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뭐 강남 서촌 어차피 한두 번 하다 보면 또 거긴 바뀌어야 되니까 그것도 좋은 곳인가는 다른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제 경기 북부 쪽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국민의힘 쪽이 세니까 이런 쪽에 지역구 주면 좋죠. 그러면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자기 정치를 그릴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변수는 이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여권에서도 들리는 소리가 그거예요. 인재 영입은 끝났다. 이걸 보고 누가 들어올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 전부터 물밑에서 정말 인연 그분과 국민의힘이 이야기는 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진전될 수는 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올 거냐. 여기도 녹록치 않은 곳이고 이준석이 그 맨날 나가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강서를 보면 서대문을 알 수 있다. 근데 비슷한 이제 이렇게 표 차이가 나기 한 때문에 0.5% 정도 차이 난다 네.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있고 저는 이제 또 다른 변수는 부산의 해운대구가 지역구였던 하태경 의원이 이제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마포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관악 얘기 나오던데요. 그 중에 또 자주 거의 3순위 정도로 자주 들리는 게 서대문 갑이에요. 그런 얘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포을에서 서부 지역을 좀 벨트로 묶어가지고 끌 수 있느냐. 근데 마포을은 사실 지금 이제 소각장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도 이제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차라리 서대문 갑에서 서부 지역을 전체를 끄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서대문 갑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마포을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서대문 갑이라는 곳을 뭔가 이렇게 놓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시험을 해보는 것인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임요한 교수도 넣고 뭐 이렇게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네. 어쨌든 임요한 교수 같은 경우 어쨌든 이런 느낌은 서대문 갑은 어쨌든 뭐 지역에 있는 뭐 정치인들이 의원 선거로 나갈 가능성은 후보로서 선거에 나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당협위원장 뭐 그 조직위원장 정확하게 조직위원장인가 뭐 이러는데 거기를 이제 누구를 정하지 않은 순간부터 지역에서 하기는 어려운 구조 같아요. 저는 근데 강서구청장 딱 선거 딱 나온 거 보고 잘하면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다 선거에 나오는 걸 볼 수도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하도 이제 인정입이 안 돼서 네. 근데 그분들도 이제 나와서 가능성이 있어야지 좀 나와서 이제 하실 건데. 아니, 인재영입이 안 되니까 안 되면 결국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 출마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이번에 출마해서 크게 지면은 다음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또 뭐 정치하시는 분이니까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또 질 것 같아도 선거에는 일단 출마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긴 뭐 하죠. 많이 여기는 제 땅입니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싶은 일단은 뭐 욕구가 있으니. 인기가 없을 때 깃발을 꽂아야 뭐 내가 거기에 개간을 하든 뭘 하든
한다라는 건데 근데 네, 뭐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 힘든 상황에 내가 출마를 해가지고 개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저 좋아진 상황에서 어쨌든 인지도도 올리고. 예. 근데 뭐 저는 뭐 제가 뭐 인요한 교수님을 전혀 뭐 뵌 적도 없고 연식이 없지만 만약 제가 측근이라면 나오지 말라고 말씀드릴 거. 그러니까 뭐 꼭 지금 선거 뭐 분리해서가 아니라 느낌은 아들이라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약간 좀 비슷한가요? 59년생이니까 저희 아버지가 56년생이시니까 또래시네요. 예. 네, 뭐 조금 일찍 나오셨다고 하시면은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약간 이 어떤 분야에서 사실 정치랑 무관한 어떤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은퇴하신 분들이 종종 이렇게 초선 의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국회에서 일을 많이 해봤잖아요. 이 국회에서의 초선 의원의 입지나 뭐 대우라는 것이 그렇게 막 엄청 좋지도 않고 말이 옛날처럼 국회의원들이 막 지역의 왕처럼 막 다 떠받들어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여전히 뭐 많이 의전이 있고 그런 거 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막 어떤 사회에서 원로로 내가 인정을 받고 뭐 부러울 것 없이 어디 가서도 싫은 소리 안 듣고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들 되게 은근히 과로하고 국회의원 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후보로 나오는 순간 그럼 싫은 소리 평생 안 들어도 될 욕도 먹어야 되고 비서들도 그렇게 막 몇 명 없어서 생각만큼 막 귀찮고 그래서 은근히 막 뭐 일가를 이루셨고 막 국민적 존경을 받는 분들 중에 국회의원을 한 번 하고 아주 학을 띄고 진짜 뭐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뭐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 뭐 배우 이순재 선생님이나 그렇죠. 뭐 고 이주일 선생님도 그렇고 뭐 조은현 구단 같은 분들도 이게 나중에 되게 약간 후회한다는 뉘앙스로 많이 만들어서 내가 일가를 이뤄서 정한용 그분도 좀 그러시더라고요. 배우. 내가 은퇴 후에 좀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으로서 싸움꾼이 되겠다라는 거는 조금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네, 저는 이제 네.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이분의 주 활동들을 봤을 때 이 국민의힘과 결이 좀 맞으시려나라는 걱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대북 사업 네, 네. 관련 일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 정부는 지금 무조건 대결, 9.19 뭐 합의, 파기, 우리가 먼저 파기할 거야, 막 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런 이제 의사시니까 인도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인데 또 그 안에서의 이런 이제 좀 어디 위치에 서면 또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마음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앞줄에 서고 피켓 시위 같은 것도 하셔야 돼가지고 그 막 로텐도울 바닥도 앉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적합할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혹시 이제 고민하신다면. 많은 조언을 다양한 사람들한테서 듣고 결정을 하시겠죠. 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버스 장소 늘어나는데 더 많은 주민들이 대중교통 더 편히 탈 수 있는 서대문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듣고 계시고요. 주민 서대문 2부 시작하겠습니다. 뭐 소식들 좀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관련한 소식인데요. 이게 왜 서대문구 관련한 소식이냐 하면은 우리가 서대문구 가재울 쪽에 서울시립도서관을 이제 또 짓기로 하고 이제 뭐 절차가 진행 중인데 거기서 이제 김병주 회장이 300억을 이제 기부를 하면서 지금 가칭으로 서울시립 김병주 도서관으로 이름을 좀 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병주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서대문구에 이제 짓게 되는데 이게 좀 논란이 있죠. 일단 뭐 논란이 오기 전에 어떤 소식인지를 보면은 MBK 파트너스가 이제 김병주 회장의 자전적인 소설인 오퍼링스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거를 영화로 제작을 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이제 뭐 헐리우드 제작사인 어나미너스 콘텐츠와 김지훈 감독, 송강호 배우가 설립한 엔솔로지 스튜디오가 공동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아주 허황된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제작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감독도 뭐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감독인 앤소니 심 감독이 한다고 해서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 소설 내용은 뭐 아시아 금융위기 때부터 해서 뭐 돈을 잘 번 성장 소설이라고 하니까 뭐 자전적 소설이니까 김 회장의 얘기 중에 좀 긍정적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담겨 있는 거겠죠. 소설을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고 영화도 뭐 추측건데 뭐 자전적 소설을 배경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본인이 좀 강조하고 싶은 말들을 중심으로 한 영화가 제작될 것 같은데 이 김병주 회장이 좀 논란들이 있죠. 탈세 논란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네, 이제 MBK 파트너스가 탈세 논란이 가장 크고 이게 사모펀드인데 기업 인수를 하는 사모펀드라는 기업 인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좀 매출이나 이익을 극대화한 다음에 뭐 이익을 실현하는 것들이 주로 목적이기 때문에 탈세뿐만 아니라 뭐 소위 먹튀라고 하는 뭐 기업의 뭐 장기적인 그런 것들을 좀 훼손하는 문제도 있었고 이익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뭐 가맹점주 BHC 같이 치킨 업체를 인수한 적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이나 혹은 뭐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그런 논란들이 좀 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돈을 불려오신 분이니까 여러 뭐 합법적이나 불법적이나 뭐 합법 영역에 있더라도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은 부분인데 그분의 이름을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도서관에 기념할 만한 이름을 붙이는 게 맞냐 그런 논란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게 영화가 개봉되면은 논란이 좀 커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소식을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약간 뜨거운 감자처럼 된 거죠. 예, 돈은 뭐 이렇게 받아서 뭘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이 사업 자체는 사실은 이 돈은 이제 박원순 전 시장 때 이렇게 돈을 받은 거였고 이제 서울시립도서관이 있는데 분원을 서울시에다가 5개인가를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가재울은 이 양반의 돈을 받아서 짓겠다. 나머지 4개는 뭐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다. 약간 이런 걸로 갔었는데 이제 시장 바뀌면서 4개는 다 취소된 것 같고 취소됐고 여기 뭐 완전 뭐 백지화됐다기보다는 사실상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예, 사실상 뭐 제법 뭐 그거는 뭐 사실상 그냥 취소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게 이제 돈은 받았으니까 지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짓고 싶은 건가 서울시에서 과연 의지가 있나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도서관을 잘 지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의 문제가 있고 그 도서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김병주 그쵸.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적절하냐 두 가지 뭐 지금 문제가 이게 섞여 뭐 있죠. 이게 돈이 많아서 돈을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름을 다 붙여주는 게 맞냐 이것도 사실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 동감하는데 우선은 이제 도서관을 지을 수 있냐로 봤을 때 이것도 지금 거의 이제 10년이 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부지 자체가 사실은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뉴타운을 하면서 땅만 이렇게 책정만 해놓은 거예요. 기부 체납도 아니고 이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땅을 여기다가 우리는 이 공간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이 공간 빼놓을게요.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러면은 이제 서대문구에서 계속 요구했죠. 이 땅 사주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땅 샀어요. 그러고 나면 원래 서대문구는 우리가 짓겠다고 했는데 지을 수는 있다고 봐요. 서대문구가. 운영을 못하죠. 다만 이제 이게 매해마다 뭐 30억 이상의 그 운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또 서울시에 요구를 하죠. 야, 땅 사줬으니까 너네가 여기를 서북 지역의 거점 도서관으로 해가지고 짓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서울시에서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 돌고 돌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립도서관의 분관으로 거점 도서관 형식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기로 했던 건데 뭐 국제 디자인 공모를 하니 어쩌니 하면서 굉장히 늘어지더니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가재울 지역의 이제 시의원님은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가시적인 효과는 지금 보이진 않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아예 이게 끝나는 젖전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우선은 진행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좀 늦어지고 있다는 거는 문제인 거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분이 뭐 그런 이제 돈을 뭐 사모펀드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 부잣집 막내 아들의 송중기가 했던 그 모습인 거잖아요. 재벌집 막내. 아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쨌든 거기에서 그 역할과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서대문에 그러면은 콕 집어가지고 기부한 이유는 처갓집이 서대문인가 뭐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와이프가 이대를 낳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서대문 도서관에
짓는데 자기가 뭐 300억을 이렇게 기부하겠다 해서 지금 뭐 기부되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분의 이름을 붙이는 거는 안 된다. 특히 이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도서관에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거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아주 저는 이제 그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이제 문제 제기라고 생각돼요. 근데 우선 이제 뭐 도서관이 진행돼야지 붙이고 마음과 이슈가 될 거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는 분명히 이제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보는데 참 이제 어려운 지점들이 그런 거예요. 이미 돈을 줘버린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돌려줄 거냐. 그렇죠. 혹은 또 이제 이런 문화가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또 어떻게 뭐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 건 다 안 받는 방식으로 갈 거냐. 그러면 사실상 삼성도 다 문제 있고 현대도 다 문제 있는데. 저는 약간 그리고 아니 근데 두 가지 정도 제가 한번 예상하거나 이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김명주 도서관으로 반드시 붙여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합의가 된 거냐, 돈 준 사람하고. 저 그것까지 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일단 드는 그거는 하나. 이제 뭐 확인해봐야겠죠. 그냥 서울시에서 설레발 쳐가지고 뭐 그냥 이름 이렇게 붙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오히려 문제를 키워버리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로는 내년 총선 공약은 이걸로 정해지겠구나 또 하나. 공약 중에 하나는 이거 빨리 추진하겠습니다로 정해주겠구나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이제 그렇게 이름 붙인 도서관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진아 도서관이라고. 이거는 이제 독립문공원 안에 있죠. 네. 이제 이진아라고 하는 이제 뭐 그 당시 학생이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안타까운 사고에 따라서 그 아버님이 이제 이게 기탁을 하셔가지고 기금을 내셔가지고 또 만들어진 도서관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되게 이제 일종의 이제 아름다운 걸로 기억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이름인데, 그렇지 않은 분의 이제 이름 그 피디님 말씀처럼 꼭 붙여야 되나? 예. 적어도 뭐 일종의 예전 사람들은 호라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대충 뭐 그런 이름이라도 붙이면은 꼭 그 사람 안 떠올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암미술관이 호암이 이병철 그 삼성 회장의 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호암미술관 하면 뭐 그냥 지명 이름 느낌이지 이게 그분을 떠올리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예 딱 이름을 김병주 뭐 이러면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진짜 무슨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올 것 같은 진짜 철학적인, 그래도 뭐 그런 악명이 있으신 분이라도 돈을 받아서 공공의 이익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통해서라도 사회에 속죄하는 걸로 볼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건 좋은데 저는 예를 들면 이름을 지을 때 이거를 그 위원회 하나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쿵짝쿵짝 해가지고 이름 뭐 돈 받겠다와 이름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정했거든요. 근데 좀 공청회 같은 거라도 해서 이름이든 뭐 어떻게 할까요라도 이런 공청회라도 좀 열어서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얘기가 됐으면, 상황이 동네 분위기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돈 준 사람 입장에서 뭐 나는 돈 주는 게 의미가 있어요. 뭐 저의 뜻은 이런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회적 속죄를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 이름을 붙이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얘기해 주는 게 사실 그렇죠. 여기서 제일 깔끔하죠. 그렇죠. 그렇게 깔끔하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너무 별로 본인은 속죄할 게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는. 그러니까 이런 소설도 한데. 하고. 그렇죠. 그럴 것 같긴 한데 뭐 근데 근데 그렇게 나면은 사실은 네. 이 도서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여기는 누가 이렇게 돈을 기증해서 만들어졌어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안에 룸이나 이제 방 이런 거 하나를 뭐 김병주 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것도 이름을 안 붙이면 저는 조금 그 이름을 아예 안 붙일 거면은 저는 그것도 조금 이상하긴 해요. 좀 저희끼리 논쟁할 게 아니라 좀 이럴 기회에 어떤 지역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할 아니, 거냐. 우선 핵심은 도서관이 진행돼야지 거기에.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의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진짜 도서관이 아니면은 서울시든 뭐 서대문구도 늘상 말하지만 같은 당의 같은 이제 단체장님이면은 이럴 때 좀 해가지고 뭐를 하겠다라는 청사진을 좀 이제 제시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서부선 102번 정류장 이런 거 다 이제 떡밥은 이제 다 이제 슬슬 이제 다 씻고 다 이제 갈 때 됐으니까 이제 가져올 여기 도서관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이 얘기 조금 더 한번 뭐 구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은 국회에서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국정감사 중에 서대문구 얘기가 잠깐 나온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해서 이제 뭐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위험이 있으신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초 지자체별 센터가 있는데요. 서대문구가 서울시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안 좋은 걸로, 안 좋은 순으로 1등을 해서 직원별로 담당하는 질환자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1등을 했는데요. 일단 서대문구 내에서 서울시 내에서 서대문구가 47.4명을 1인당 관리하는데 강서구는 19.2명을 관리하고 있어서 한 2.5배 가까이 되죠. 그렇게 인력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그런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예, 보니까 지금 서울시의 이제 센터의 인력 그 명수를 보니까 서대문구만 한 자리 수더라고요. 서대문구는 9명.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뭐 이렇게 변명 같지만 제가 이제 구에 있을 때 상임위가 행정복지가 아니다 보니까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이게 뭐 인구수를 따지더라도 뭐 비슷한 구랑 그 인구가 비슷한 구랑 비교했을 때 보더라도 이게 차이가 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우리가 한참 또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게 조현병 뭐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 그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정신병원으로 가서 뭐 이렇게 치료 받아야 되는 것보다는 이런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뭐 정확한 저의 그 뭐 의료 지식은 아니지만 예전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할 수 있는 그것도 한 번 하면 몇 시간씩 하시잖아요. 이런 거 관련돼서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인력을 늘려가지고 그분들이 관리하는 인원수가 좀 줄어들게 하는 1인당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사실상 한 명이 47.4명을 관리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그렇죠. 서울시 평균은 24명이니까 거의 딱 2배. 서울시 네. 평균이 2배죠. 24명도 많아 보이는데 네. 48명 가까이를 하는 게 거의 50명 가까이 하는 게 이게 과연 그 사례 관리 자체가 가능한가? 저는 이거는 뭐 아닌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뭐 좀 뭔가 좀 정책적으로도 지금 이런 식의 정신건강센터 관련된 인력이 왜 적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사실상 이제 2배가 필요한 정도의 수준인 거잖아요. 우리가 1인당 관리하는 수가 이제 다른 데 비해서 서울시 평균을 맞추려고 하면은 그렇죠. 한 18명, 10명 가까이의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좀 더 종합적인 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사람 수만 늘릴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은 상담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분들이 근무 공간도 있어야 될 거니까 좀 종합적으로 하는데 계획 세우다가 또 이제 한참 세월 가면 안 되니까 우선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장기적인 계획 세워가지고 진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주민 의견 지금 받고 있는 곧 이제 11월달 초에 받을 것 같던데 그렇죠. 네. 이런 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진짜.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네. 지금 이제 주민들한테 의회가 접수를 받고 있어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받는다는 것 네, 같습니다. 15명의 구의원들이 동네를 열심히 다니고 계시긴 하지만 이런 세세한 것까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건 문제다라고 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구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은 소위 말해서 구의원의 입으로 질의를 하고 답을 받은 거를 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그런 주시면 건 좋을 것 구의 같아요. 홈페이지 가면 되나요? 네, 홈페이지에도 있고 이제 현수막을 곳곳에 붙여서 접수를 받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들어오진 않아요.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다가 몇 년에 한 건, 두 건 정도 들어오거든요. 지금 잘 들어보시면 라디오 광고 중에서도 경기도나 서울시의 의회에서도 광고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듣는다는 광고를 계속 라디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서대문구 이외에도 곧 광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뭐 될 건가 아닌가 이런 것도를 떠나서 일단 좀 불편하거나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다 한번 문제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정말 그리고 좀 고민이 되네요, 진짜. 특히나 좀 요즘에 지금 한마음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정신건강 이게 거의 어딥니까 이제 독립하시는 분들 이렇게 관련된 그런 곳하고 좀 보건소하고 관계도 있고 정신 장애인들의 네. 거주 시설이죠. 네, 그런 쪽하고도 좀 문제가 있고 등등등 하면서 제가 좀 종합적으로 지금 과연 서대문구가 이 정신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정책들이 잘 진행되고 있나 막 궁금해지네. 왜냐면 이제 사태들이 막 이런 식으로 막 있으니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진짜. 이런 건 좀 이런 거는 그야말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의하고 구청에서 좀 힘을 합쳐가지고
좀 적절한 대책들을 내 오시면은 주민들에게 좀 안 싸우는 모습으로 사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배는 늘어나야 될 텐데 당장 지금 올해만 해도 뭐 묻지마 사고든 뭐 등등등이 정신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적절하게 관리를 그쵸. 못하고 치료를 네. 시기를 좀 놓쳐서 이제 네.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고. 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약을 안 먹어서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랄지 이런 거랑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뭐 중증 환자 아니더라도 이제 뭐 주민들의 정신 건강을 전반적으로 좀 책임지는 데니까 좀 인력이나 뭐 다양한 지원들이 좀 확충됐으면 좋겠네요. 자연스럽게 구의의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구의에서 산불 방지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합니다. 청소년 의회랑 같이 했다고 하네요. 네네, 이거 이제 뭐 내용은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뭐 산불 방지랑 감시 및 단속, 뭐 장비의 설치 및 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고, 뭐 공로가 큰 이들에게 표창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서대문 청소년 의회에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작업을 해서 제안된 것들을 바탕으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좀 보도 자료들을 좀 살펴볼까요? 산후조리원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후조리원이 12월 1일 날 드디어 개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12월 1일에 개원한다고 하니까요. 혹시 지금 뭐 미리 예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소식을 뭐 네. 쫓아서 이때쯤에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예정돼 네. 있으신 분들이 근데 지금 신청은 이미 다 찼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초기이신 분들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죠. 신청을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산후조리 비용이 2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여타 이제 사설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비용이 낮는데 이제 여기서도 지역 주민은 또 감면 효과도 있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문의해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보니까 12월 입소자는 이미 13일 날 보건소에서 공개 추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뭐 1월 달 입소거나 뭐 2월 달 입소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은 뭐 예약을 걸어 두시면은 또 이제 뭐 뭐 이렇게 그 11월 달에 공개 추첨하고 12월 달에 공개 추첨하고 이럴 테니까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제 이용하셨으면 블로그에도 이거 공공산후조리는 언제 개원하냐고 엄청나게 물어보셨는데 드디어 개원을 하고요. 뭐 이것도 지금 이제 위탁해갖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조금 뭐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일에 축제가 2개가 있습니다. 축제는 아니고 걷기 대회. 당뇨친문하고 서대문 공동체라디오가 공동 주최하는 당뇨 예방 힐링 걷기 대회가 안산에서 있고요. 그리고 서대문 사람들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홍제천 생명의 축제. 네, 홍제천 생명의 축제가 홍제천 인근에서 있습니다. 뭐 주말에 오전에 한번 와서 걸으시고 오후에는 축제를 즐기셔도 좋을 것 같다. 영가교 근처에서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이 방송 끝나면은 저녁이 깊어지는데 가을 저녁에는 왠지 좀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죠. 조금 우울한 기분이 들더라도 생각 끝에는 행복해지시길 바라고요.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듣고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